현대 중국에서 파묘된 인물 모택동의 베리아, 캉성을 통해 본 중국 현대사. 캉성은 산둥성에 부유한 지주 집안 출신이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대지주인 아버지가 농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싸우기도 했고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가 말하는 이상향에 감명받아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캉성은 1927년 강소성 조직부장에 임명되자 살인 청부업자들을 동원해 공산당을 이탈하거나 배신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공작을 폈다. 그런 그가 다른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뜻밖에도 며칠 만에 풀려났다. 훗날 루프타는 이 일에 대해 캉성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동지들을 팔아넘겼다는 청원서를 당에 제출했다가 캉성의 분노를 사서 처형되었다. 캉성은 이 시기에 리리쌍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후 1930년 7월 창사폭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를 주도한 리리쌍이 실각하자 캉성은 소련의 지지를 받고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왕밍의 밑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 리리쌍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왕밍이 공산당을 주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허몽슝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당 비밀 경찰에게 허몽슝이 있는 곳을 제보했고 이로 인해 허몽슝은 처형된다. 1931년 7월 왕밍은 모스크바로 가서 코민테른에서 중국 대표를 맡았다. 캉성과 그의 아내 조일구는 왕밍을 따라갔다. 소련에서 캉성은 KGB 첩보원 훈련을 받는데 이는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캉성은 코민테른에서 왕밍의 부관으로 활동하며 입버릇처럼 왕밍을 천재적인 지도자로 칭송했다. 1937년 11월 소련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협력하여 항일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스탈린 노선을 충실히 추종하는 왕밍과 캉성을 소비에트 비행기에 실어서 예난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예난의 상황을 살펴본 캉성은 1938년에 왕밍을 버리고 마오쩌둥 편에 붙기로 한다. 마오쩌둥은 그 보답으로 그를 공산당의 보안 책임자로 앉힌다. 캉성은 마오쩌둥을 위해 왕밍을 공격하여 그를 실각시켰으며 마오쩌둥의 정적으로 분류된 수많은 인사들을 국민당과 일본의 첩자로 몰아숙청했다. 그가 처형한 인물 중에는 님 웨일즈의 저서 아리랑의 주인공인 조선인 독립투사 김산도 끼어 있었다. 1942년부터는 당내 정풍운동을 주도하여 마오쩌둥 노선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당에서 모두 축출하였다. 그가 수행한 정풍운동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었기 때문에 캉성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워낙 의심가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 나름 보안에 기여하여 1930년대 빈번했던 공산당의 정보 누출은 거의 없어졌다. 그 결과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최종 승리에 기여한다. 한편 캉성은 연안에서 고향 사람인 장칭과 만났다. 일설에 따르면 장칭은 1931년 산둥에 있을 때 캉성의 정부가 되었다고 한다. 캉성은 장칭이 마오쩌둥의 연인이 되도록 도와줬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시키는 데 기여해 마오쩌둥과 장칭의 신임을 얻어냈다. 1947년에는 베이징 대학 총장 출신의 지식인 마인추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을 건의하자 캉성은 즉각 마인추를 체포한다. 캉성에 따르면 산하 제한은 제3세계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음모이고 따라서 마인추는 제국주의 주구라는 것이다. 마인추 외에도 수많은 작가, 학자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의견이나 건의를 냈다가 이런 이상한 논리에 의해 참혹하게 숙청당했다. 이 시기에 캉성은 조울증과 측두엽 간질을 포함해 심각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을 상시 복용했다고 한다. 그렇게 정신병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며 정계에서 잊혀지고 있던 1956년 1월 캉성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수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당시 마오쩌둥은 흐루쇼프가 스탈린의 과오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늘어놓고 개인 숭배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마오쩌둥은 캉성을 소련 문제 전문가로 판단하고 그에게 소련을 견제하는 임무를 맡겼다. 캉성은 1956년과 1964년 사이에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여 흐루쇼프의 수정주의 정책에 대해 비방한다.
그의 이런 행동은 중소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1965년에는 해서파관이 반사회주의 행태라고 주장하며 마오쩌둥 반대파의 날을 세운다. 이 시기 캉성은 당주석 류사오치를 비난한 덕분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파격 승진한다. 이후 캉성은 공산당 선전선동 소조 책임자로 임명되어 류사오치, 펑더와이 등 마오쩌둥에 맞섰다고 간주된 유명 인사 리스트를 작성해 모조리 숙청했다. 그는 마오쩌둥 부인 장친과 함께 홍위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그들이 마음껏 날뛸 수 있게 지원해준다. 또한 캉성은 원난성 당서기 자오잼민 스파이 사건을 조작해 간부 1만 4천 명을 처형했고 내몽골 인민혁명당 숙청 사건을 조작해 1만 7천 명에 달하는 인사들을 처형했다. 이후에도 각종 사건을 조작하고 공산당 간부들을 감시, 감독해 꼬투리가 잡히면 즉시 숙청했다. 이러한 그의 숙청과 홍위병의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된다. 1966년 12월 캉성은 류사오치의 부인 왕광메이를 미국 간첩으로 몰아 왕광메이를 조리돌림하고 투옥했다. 1967년 7월 홍위병의 난동으로 인해 군부의 불만 수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자 마오쩌둥은 극좌파 왕리 등을 숙청하라고 지령했다. 캉성은 즉각 노선을 선회하여 자신의 옛 부하이기도 한 왕리 등을 사냥했다. 왕리의 회고에 따르면 캉성은 장칭이 어떤 자가 나쁜 놈이라고 의심하면 며칠 밤을 새면서 자료를 뒤져 바로 다음날 그 자가 반역자가 아니면 간첩임을 증명했다고 한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한때 자신이 이용했던 수백만 명의 조반파를 숙청하기도 했다. 그와 아내 조일구는 문화대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이 약탈한 문화재를 마구 빼돌려서 축제를 하기도 했다. 항상 불안함을 느꼈던 캉성은 사인방과 연합함으로써 마오쩌둥 사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캉성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계 핵물리학자 2명을 포섭해 중국으로 귀국시켜 원자폭탄을 개발하도록 시키기도 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한 중국의 지원 정책을 주도하기도 한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시아누크 전 국왕의 재기를 지원했는데 캉성은 이를 반동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며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캉성의 충성스런 행동에 만족한 마오쩌둥은 린바오의 몰락 이후 1974년에 그를 당부주석 자리에 앉힌다. 그러나 1974년 이후 암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했다. 그는 입원 기간 동안 공포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국가안전부 부장능이는 캉성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1930년대에 배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숨어 지내고 싶어 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권력 쟁투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캉성은 마오쩌둥이 장칭을 숙청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장칭이 상하이 시절 공산당을 배반했다는 고발 자료를 마오쩌둥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아내를 내칠 생각이 없었는지 캉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무시해버렸다. 캉성은 1975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가 죽던 해 그는 마오쩌둥, 저우얼라이, 왕웅원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당내 서열 4위까지 올랐다. 그의 사망 당시 중앙위원회는 그를 중국 인민의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라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화고펑에 의해 사인방도 숙청당하면서 죽은 캉성도 비판 대상이 된다. 1980년 캉성에 대한 행적 조사가 있고 나서 중앙위원회는 그해 10월 캉성을 중국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산당에서 제명한 뒤 바바오샨 혁명공원에서 그의 시신을 파헤쳤다. 캉성은 생전에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문화재 수만 점을 약탈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였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서화에 취미를 붙여서 명필로 불리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보부장, 공안기관 수장으로 주로 마오쩌둥의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평생을 바친 캉성은 스탈린의 비밀경찰 책임자 베리아나 나치스의 하일리 힘러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비밀경찰의 수장으로 신격화된 위대한 지도자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이다. 캉성은 베리아처럼 총살되지도 않고 힘러처럼 자살하지도 않고 병사했다는 점에서 행운하였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진실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자신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행복했냐고.